인간과 본성 14주 2차 시합시다. 폭력은 전염성이 강하다 이렇게 했죠. 그 부분 했고, 폭력은 사람들이 폭력을 억제한다고 믿는 장애물마저 오히려 자신의 작용수단으로 바꿔버리더라. 폭력은 그것을 끄기 위해 그 위에 던져지는 모든 것마저 삼켜버리는 불길과 비슷하다 이렇게 어떤 그 전염성의 문제, 폭력의 전염성의 문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집단 광기란 말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좀 오래전에 미국의 LA에서 흑인들의 어떤 그 집단 그 폭동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주로 아시아계, 특히 한국인 상점들이 그 어떤 폭력의 대상이 되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일단 집단 관계죠. 이렇게 폭력이 전염성이 강하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이런 흑인 사회와 한국인 사회가 충분하게 서로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뭐 그런 어떤 요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백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백인들에 의한 그 인종차별의 상태가 이제 유색인종, 뭐 흑인이나 뭐 한국인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데, 그 중에 가장 어떤 그 억눌림을 당한 소수자로서의 흑인들이 자기들보다 힘이 더 강한 백인 집단회가 아니라 그들과 뭐 거의 비슷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뭐 이런 그 아시아계, 특히 우리 한국 그 상점들을 약탈하고 뭐 불지르고 이런 LA 폭동 사태를 예전에 한번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백인들을 무시한다고 저희들은 또 뭐 어떤 믿었던 뭐 측면이 있었겠죠. 이게 이제 하여튼 뭐 폭력은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원시사회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폭력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멸하지 않도록 폭력을 통제하고 해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폭력으로 인한 어떤 연쇄적 복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세 가지. 다시 말해서 이제 현대 근대 국가는 폭력을, 개인 간의 폭력을 어때요? 그러니까 사적 복수를 못하게 금지하고 있죠. 그것을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이제 대신 뭐 재판이라고 하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그 어떤 정의를 이제 실현하죠. 일테면. 근데 이제 되게 우리나라 그 판결을 보면 그 소위 국민의 보편적인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성폭행이라든가 뭐 살인이라든가 이런 그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렇게면 처벌을 가하는 경우가 그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덜어 있어서 상당히 비난을 받고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시사회에서도 뭐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 개인 간의 어떤 그 어떤 폭력의 악순환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 소규모 공동체가 지탱할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폭력으로 인한 연쇄적 복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희생제의를 통해서 복수심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예방조치 방법. 희생제의 나왔습니다. 희생양. 둘째는 타협이나 결투 형식의 재판과 같이 복수를 일정하게 규제하는 방법. 셋째는 치유 효과가 가장 뛰는 재판제도. 이것이 이제 근대 국가가 택하고 있는 게 이 재판제도지요. 그러나 이제 원시 사회는 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재판과 같은 사법제도가 없었으니까 복수의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시 사회에서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 뭐였냐? 희생제의. 그러니까 뭐 고대 종교에서 폭력을 물리치는 것은 폭력에 대한 금기와 제의들. 그 다음에 이제 희생 번제로 이를테면 뭐 양이라든가 이렇게 살아있는 양 갖다가 바치거나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라르가 말하는 폭력의 두 가지 차원, 내재적 폭력과 초석적 폭력.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이 뭐 이 내용 다 그냥 내가 이해해버리겠다라고 뭐 그렇게 결심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볍게 보면 됩니다. 내재적 폭력.
공동체 일원들 사이에서 욕망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내부적 폭력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 이 폭력을 제거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집단적 해결책으로서 초석적 폭력. 이제 이게 초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건물을 세웠을 때 돌을 해놓고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이 건물이 뭐 지어졌다거나 이렇게 기둥을 세우죠. 이게 이제 초석 기반이 됐다 기반 그 말이에요. 내재적 폭력은 모방적 폭력, 초석적 폭력은 희생적 폭력. 자, 그래서 이제 초석적 폭력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존속하고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폭력,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떤 희생양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신들에게 바치는 희생제가 초석적 폭력의 어떤 모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사회계약서로 우리가 그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이를테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나왔네.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러니까 홉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런 폭력 상태에 노출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국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권리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그게 사회계약설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를 세우고 국가로 하여금 이제 이런 그 어떤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사회계획설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라르의 경우는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폭력을 인에 대한 만인의 폭력으로 이제 수정한 게 지라르의 초속 폭력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희생제의. 자, 희생제의는 모든 종교와 문화에서 쉽게 발견돼요. 흔히 희생제의는 인간이나 동물 같은 희생물을 바쳐서 신의 노염을 풀고 선의를 기대하는 그런 제의로 우리가 알고 있죠. 뭐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거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원시사회에서부터 시작된 희생제의는 인류가 짝패 갈등에서 빚어진 폭력 모방을 예방하고 그 효과를 감소시키는 장치로 기능했다. 원초적인 폭력을 숨기고 정당화하는 기제로 이 희생제의를 이제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쭉 봅시다. 지라르는 인류가 그 갈등을 피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희생양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해결해왔다. 이게 중요하죠. 무고한 희생양에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뭐 만주사변이라든가 일본의 이제 관동 대지진에서 무고한 조선인들이 뭐 이제 우물의 독약을 풀었다 해갖고 그 어떤 불안과 혼란과 당혹스러운 그 상황을 그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던 게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고 그러거든요. 뭐 한국의 경우도 우리가 이제 해방됐지만 뭐 남북에 이렇게 서로 다른 정권이 들어서고 체제가 들어서고 이렇게 분단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 한국 전쟁 북한이 일으켰지만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 소위 말하면 그 지휘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에게 뭐 미제 간첩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다 이제 숙청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권을 이렇게 유지하고 뭐 우리 이제 남한도 뭐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아요. 저 박정희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18년 동안 집권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남북 대결 상황을 악용한 북한이나 남한이나 악용해요. 그래서 남한도 박정희도 이제 정치적 반대자들을 전부 다 무슨 뭐 간첩이니 어부 간첩이니 뭐 유학생 간첩이니 뭐 제일동포 간첩이니 전부 다 고문해가지고 간첩 만들어가지고 그 국민들에게 어떤 경각심,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엉뚱한 죄 없는 사람들 갖다가 고문해서 조작해가지고 간첩들 만들었다. 이게 희생양인 거예요. 알겠죠? 북한도 마찬가지, 남한도 마찬가지. 이렇게 갈등으로 인한 폭력으로부터 공동체를 구해내고 사회적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원시사회가 고안해낸 것이 바로 희생제의였다. 이런 얘기예요. 자, 희생양 메커니즘은
어떤 쓸모가 있었어요?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구하고 폭력의 악순환을 중단시키는 그런 효과적인 하나의 도구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희생양의 기능은 공동체 내부에 폭력을 진정시키고 분쟁의 폭발을 막는데 그 이제 어떤 기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도 십자군 7번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만 뭐 조금 이긴 듯 만 듯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기독교 세력 내부에서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만을 이제 그 무화하기 위해서 희생양들을 찾아냈던 거죠. 그래서 뭐 집시라든가 특히 여성들 다 이렇게 그 마녀라고 해서 마녀 화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런 그 희생양의 그런 그런 희생제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양은 연고자가 없는 자거나 힘없는 자를 말하는 거죠. 외국인 중에서 전쟁 포로노예 뭐 파르마코스처럼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그 속에 거의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 이제 뭐 20대 국회 말에 뭐 부산 형제복지원 전두환 때 그 뭐 이를테면 불황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했다고 죄 없는 사람들 다 집어넣어 가지고 엄청나게 폭력을 해서 수백 명 아마 죽고 그랬죠. 이런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 몇십 년 동안 요구해도 꼼짝도 않다가 최근에야 이제 배상이나 보상을 하지 않되 진실은 규명한다 이런 이제 그 뭐 과거사 그 진상 규명에 관련한 법률을 뭐 이제 5월 뭐 며칠인가 20일인가 마지막 본회의 때 통과시키고 그랬었죠. 근데 그런 게 희생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거주지가 없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 절름발이 불구자 빈털털이 불안한 사람들, 병자, 버려진 노인들, 정신지체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이제 자기들이 판단하는 사람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상적인 상태나 허용 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이게 얼마나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희생양의 선택은 터무니없이 작은 차이로 시작해서 한 개인을 구별하고 양극화시켰다 이런 얘기죠. 희생양의 주된 특징은 폭력을 당하더라도 복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보복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희생양은 구별되고 배제된 자들이 있고 자들이었고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자들.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라면 오히려 이들에게 더 관심을 쏟고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고대 사회는 이들 희생양으로 삼아 고대 사회만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현대 한국에서도. 그래서 공동체 전체 유익을 그러니까 모른 척한 거죠. 지랄에 의하면 인류의 각종 제도와 언어에는 폭력적이고 불편한 진실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더라. 약국이나 약학이라는 말은 우원적으로 뭐 파르마코스와 관련이 있는데 이 파르마코스는 그래서 폴리스가 관리했던 이제 도시국가 그래서는 도시국가였잖아요. 뭐 아테네라든가 스파르타 이런 작은 도시국가로 그걸 폴리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폴리스가 관리했던 제의적 인간 희생양 전쟁 포로를 말하는 거예요. 폴리스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그들이 희생양으로 처형되고 그 로마 제정시대 로마와 관련된 그 뭐 스파르타쿠스인가 이런 그 제목의 영화들 보면 전쟁 포로로 잡힌 그 이제 적의 뭐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을 소위 이제 검투사로 훈련을 시켜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앞에서 서로를 죽이잖아요. 그럼 죽여라 그렇게 와 손을 이렇게 하고 그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근데 그 로마 사람들에게 시민 자기들 내부의 어떤 공동체의 결속 이걸 꾀하기 위해서 그 무고한 사람들을 짐승처럼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이제 검투 시합을 하게 하고 그들은 환호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그 희생양들 공동체 안의 분쟁, 경쟁, 질투심 이런 질병을 치유하고 공동체의 조화와 사회적 통합을 강화시키는 치료제로 삼았다 이런 얘기죠. 검투사들 나왔네요. 자, 소수자들이 흘린 피해 희생 위에 세운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없죠.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 희생이 아니라 난 자발적 희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이런 말 많이 해요. 다스를 위해서 뭐 소수의 일부의 희생은 뭐 어쩔 수 없다. 근데 나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쩔 수 없는 소수가 누군가요?
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은 아니란 얘기죠. 그 사회 어떤 경제적이나 정치적, 하다못해 뭐 주먹이라도 세거나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수자가 그 희생양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를테면 다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희생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나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고 나는 그 용인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내가 희생양이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뭐 가족이라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를테면 자발적인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수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제적으로 먼저 그 말했죠. 소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아무리 목적이 고상하더라도 정당화되기가 어렵죠. 소수 희생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가져왔더라도 도덕적으로 폭력이 인류적 문제 보는 겁니다. 용납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희생양 한 사람에게 집중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적개심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희생양이 죽으면 패스트는 치유되고 혼란은 가라앉고 평화가 다시 회복되고 갈등이 해소되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그 사람들은 아무 죄 없는 그 사회 경제적 약자가 희생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희생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나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묵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폭력의 만장일치라는 거 알겠죠? 집단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면 만장일치가 생겨 간다 그 말이에요. 만인을 향한 반대는 한 사람을 향한 만인의 반대로 희생양에게 공동체 모두의 폭력을 집중시켜서 분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르네 지라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해안이죠. 깊이 있게 잘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공동체는 그 집단 폭력을 희생양에게 행사하더라. 그로 인해서 공동체는 뭘 얻는다고요? 평화 안정을 회복해요.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희생양의 죽음 덕분이라고 딱 여겨요. 그러니까 희생양이 처음에는 죄와 사악함과 연계돼서 희생당하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성스러움이라 옷을 덧입게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임진왜란 때 보면 임진왜란은 이제 그 왜군이 조선을 침략해서 7년 동안 정유재란까지 7년 동안 세상에 조선의 전부를 이렇게 휩쓸고 그랬으니 조선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오고 그랬겠어요. 특히 이제 여성들은 또 성적 폭력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전쟁이 끝나면 조선 조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쟁 전란을 수습해야겠죠.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제를 잃은 여성들, 그러니까 그 정제를 지켜서 왜군에게 성폭력을 당하기 전에 이제 그 정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결을 하거나 또는 뭐 저 진주 남광의 논개처럼 진주 남광의 논개를 왜 그렇게 높게 숭상합니까? 그 외장을 끼안고 남광물에 같이 이제 투신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정제를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제를 지킨 사람들을 숭앙하고 어찌됐든 정제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선사회에서 이제 회절녀 이렇게 몸을 버린 여자라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 천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정렵비인가요? 비를 세우고 이렇게 그 상을 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희생된 사람들을 이제 성스러운 어떤 가치 있는 이렇게 에, 세우는 거 이게 그 얘기예요. 알겠죠? 폭력과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희생양과 폭력 봅시다. 희생양은 공동체 안에 상호 파괴적인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초석적 만장일치로 고안된 희생물이죠.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희생 대체의 목적은 작은 폭력을 통해서 더 큰 폭력이 초래하지 않도록 그 어떤 폭력을 속인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 봅시다. 희생양의 죽음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 첫째, 희생양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폭력 욕구는 충족되죠. 공동체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공동체 연대의식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둘째, 희생양의 죽음으로 공동체의 구원과 평화가 회복되는 걸 보면서 희생양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경외, 존경심을 갖게 돼요. 이런 그 감정적 전이는 집단 체면으로, 집단의 분노와 공격성은 철저히 맹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단적 폭력에 전이 옮겨가는 거, 희생양의 신성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희생제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지불능을 전제로, 인지불능이 그 인지가 이제 뭘 안다는 거죠. 안다, 깨닫다. 그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지만 이제 희생양에 대한 폭력이 공동체 내부의 폭력을 일정하게, 임시방편으로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희생제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아테네 같은 도시는 희생제의를 위해서 여러 명의 파르마코스가 뭡니까? 그 죄인들, 그 희생 뭐 노예들 잡아놓은 사람들 돈을 들여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전염병이나 기근, 외세 침입, 내부 불안 등의 어떤 재해가 도시를 위협할 때 언제나 집단의 의사대로 이들을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르마코스를 일정하게 이제 그 보유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공동체가 내부 갈등이나 분열로 갈등을 겪거나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외부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희생제의를 통해 이들을 죽임으로써 해결하려는 이런 방식은 희생양 입장에서 너무나 가혹하고 비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죠. 그렇죠? 인간은 공경으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무력감을 느끼죠. 그런 상태에서 군중은 공동체에서 불순한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이런 사회적 격변을 이용할 생각으로 이제 이를 실행한다 그 말이에요. 파르마코스 노예들, 이런 희생양들을. 자,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리를 이제 좀 합시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할까의 문제죠. 건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라면 소수자들이나 주변인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들을 공동체 온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상생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양 메커니즘을 넘어서야 돼요. 그쵸? 누구도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예수의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뭐 받아들여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죠. 하여튼 문제는 이제 예수가 표상하는 어떤 그 평화 메시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희생양 만들기라는 유혹을 간파하고 이런 폭력의 분출을 조기에 경고하고 차단하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내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그 부당하게 어떤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치 있는 어떤 존재로 존중받기를 바라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그런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듯이 누구든지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도 거칠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제하고, 화가 나더라도 자제하고, 주먹을 뻗지 말고 조금 말로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상대의 분노를 조금 참고 상대에게 어떤 관용을 베풀고, 이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어느 이제 14주 인간과 본성 14주 차는 어쨌든 이 르네 지라리의 희생양 메커니즘과 어떤 모방의 윤리, 모방 메커니즘, 뭐 이런 이론을 갖다가 폭력의 어떤 윤리적 문제,
왜 우리 사회에서 그 소위 갑질, 예, 자신보다 사회 경제 위치가 좀 낮은 또는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폭력이 이루어지는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4주 차에는 중간고사 아니지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를 부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15주차 해야 되는데 14주차 해야 내가 그 시간을 충분히 여유를 갖고 여러분의 리포트를 점검하고 그래서 점검할 수 있고 그래서 14주차에 과제를 내줍니다. 과제방 여러분 확인하고 그러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